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재원입니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선물 받으실 분 다 가셨죠? 네, 진짜 공부하실 분들 이제 남아 계신다고 보시고요. 제가 이제 교육 분야 개인정보 보호 깔맞춤이 필요하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로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80군데 기관에 개인정보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육 분야 위주로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이제 유아, 영유아 교육기관, 그 다음에 초중고, 대학, 일반 교육기관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교육기관들이 전부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틀려요. 예. 거의 중첩되는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와 틀리게 교육 분야만큼은 각 기관별로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분야별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좀 제목을 썼고요.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실적으로는 이런 이제 캐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사를 하고 있고요. 각종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어린이 CCTV 설치를 위한 교육 연구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 소속회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부울경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교환도 연구를 하고 여러 이제 단체에서 교육 분야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게 되어 가지고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분야를 제 나름대로 분류를 조금 해봤고요. 그에 대해서 유형들, 교육 분야별로 취급하는 유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필요한 유형들을 조금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중점 점검 사항들. 맨 마지막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개인정보 취급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여기는 사회자가 여기가 오늘 피스페어가 개인정보 보호의 축제다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뭐가 축제가 있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인정보 취급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징역을 살 확률이 커지고요. 벌금을 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제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 오늘 제가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법을 볼 때 목적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오거든요. 목적을 먼저 보면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나아가서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거죠. 여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바로 헌법 제10조 1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권, 일반적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죠. 거기는 17조에 나오죠.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본권으로 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헌법을 만들었고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었죠. 그 헌법을 정부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위 법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소속돼가 있는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준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잖아요. 어린 우리의 미래, 국가의 미래에 있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우리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준엄하게 이 법을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교육 분야를 제가 나름대로 조금 나눠봤는데 제가 한 네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이 네 분류 나눈 분류들이 전부 제각기 개별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네들이 개별법 다 봐야 되고요. 그걸 벗어나는 부분들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유아 교육기관은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호법, 유아교육법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는 초중등 교육법, 그다음에 대학은 고등교육법, 일반교육시설은 일반교육법, 교육기본법 이런 법적인 근거로 이런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특별법들을 먼저 좀 보시고요. 이 나머지 분야는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별로 보면 여기에 뭐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유형들이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가거나 컨설팅을 갈 때 그 기관들이 저한테 요구를 해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유아 기관일 경우에는 이제 영상정보, 어린이집,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요구를 해오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모 기관과 연구도 진행한 바가 있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보를 혼재해가 있잖아요. 중학교 이하는 전부 다 14세 미만이고 그 이후에는 날짜까지 따져봐야 돼. 얘가 날짜까지 따져가지고 14세 미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기본 계획에 초중고 학생들한테 의무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중고 학생들한테 정규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여기에다가 제가 넣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 첫 시간인가 그때 잠깐 나오던데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사람이 사실 노출 안 시키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보다는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갖고 넣어봤고요. 기타 교육기관은 우리가 일반 개인정보의 어떤 생애 주기,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영상정보 처리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목적이 뭐죠? 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목적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그 목적에 안내판에 적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이죠. 범죄 예방 아닙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범죄 예방을 적어놓은 데 있어요. 범죄 경찰서에서 적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우리 골목에 CCTV 달죠. 그게 범죄 예방입니다. 우리가 범죄 예방 때문에 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만 거기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영유아 교육기관에는 우리랑 목적이 좀 틀립니다. 근거를 보시면 영유아법 제15조 4에 보면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를 할 때는 설치 안 하려고 하면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 보호자의 전원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한테 신고를 해야지 못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달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설치 목적을 보면 아동 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틀리죠. 이건 어디 답니까 얘는? 아동 학대 방지하려면 어디 달아야 되겠죠? 자기네들 교육장에 달아야 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디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공개된 장소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규정하는 법이에요. 여기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기껏 해봐야 어린이집의 로비 정도만 공개된 장소지 자기네들 보육시설 이런 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영유아 보육법을 보시면 폐쇄된 장소가 아니지만 폐쇄된 장소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폐쇄된 장소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하면 3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좀 약하다 그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서. 자, 어린이집 영상정보 설치가 의무화된 게 2015년 5월달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12월달에 이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거의 99.9%가 다 설치했다. 또 대부분 설치를 마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실태 점검을 해보니까 서울에 단 한 곳도 한 대도 없는 어린이집이 105곳. 예, 놀랍습니다. 105곳이고 서울에도 전국에 약 365곳이 CCTV가 단 한 곳도 없더라. 예, 실태 점검 해보니까 3년 만에 다 했다. 99.9%가 다 했는데 3년 만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런 거고요. 실태 점검을 지금 좀 해보니까 갖고 있는 곳에서도 약 31%가 안전성 미확보, 설치 위반, 안전조치 위반 이런 것들이 하고 있더라.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 운영, 안전 이런 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죠. 영유아 교육기관의 CCTV 설치 관리 기준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요, 영유아 보호법을 법률로서는 영유아 보호법을 보시면 되고 시행규칙, 부령으로 설치 기준, 관리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시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이 부분의 안전사고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이 고시로 규정을 하고 있다. 자, 설치를 하거나 설치를 하지 않으려면 사전 의견 수렴을 다 거쳐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영상정보 처리기의 성능이라든가 설치구역도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는 무조건 각 한 대씩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추가로 설치하려면 의견 수렴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안내판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내판 할 때 여기 목적 아까 있죠.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을 반드시 쓰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책임자와 안전사고 조치를 포함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책임자도 되게 디테일하게 설치 책임자,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이렇게 나누어서 겸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명목하게 분류를 해놨다 보시면 되고요. 안전사고 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로그인이라든가 접속 로그라든가 잠금 장치, DVR 있잖아요. 저장 장치 그거에 대한 잠금 장치, 접근 제한 이런 것들을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가지고 유출되면 우리 개법부과 똑같이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자, 초중고를 한번 볼게요. 초중고는 아까 14세 미만의 아동 수집 위반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에서 또 다른 기관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차가 14세 미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면 아동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 이름과 연락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집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획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애 그거 안 시킬 거예요. 그렇게 답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되는 거죠. 그 지체 없이란 5일 이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연락과 실패를 하거나 동의 거부 시에는 5일 이내 반드시 파기를 하고 법정 대리인의 도리하에서 개인정보를 반드시 수집을 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아동한테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는 것은 무슨 동의입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받는 방법에서 기본 동의에 해당되니까 이것은 5년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 아까 말씀드려도 초중고에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 이게 2015년부터 17년까지 시행해야 하는 법정 기본 계획에 그 시행 과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시해야 하고요. 정규 과정을 하거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소양 교육을 실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국감에서 실태 점검을 해봤어요. 국감에서 실태 점검을 해보니까 전국 이수율이 2.6%고요.
서울도 2.1%밖에 안 됩니다. 평균을 못 미치고 있고요. 제주도, 경남 이런 쪽에서는 0. 몇 프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거의 못 시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학생들한테 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키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속돼가 있는 부울경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같이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고려 사항들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게 교환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키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환 아시죠? 프라이빗.co.kr 가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갖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알아들을까요?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들인데 애들이 알 수가 없죠. 애들 눈높이에 맞는 교환이 반드시 개발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 프라이빗.co.kr에 올라가 있는 위촉돼가 있는 전문 강사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이겠습니까? 40, 50대입니다. 40, 50대. 40, 50대 아저씨가 초등학교 6학년, 3학년들 앉혀놓고 과연 교육이 되겠냐 이거죠. 3천만 원 과태료 받는다 이러면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교육이 안 되죠. 그래서 교환과 강사를 양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이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에 우리 부울경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시험적으로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첫 번째 교환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인정보 나무도 만들고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런 개인정보 교육시키고 또 자기네들 관심사인 게임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환을 만들었고요. 강사를 또 양성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저희 협회에 소속돼가 있는 회원들 중에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CPPG를 취득하신 분들 대상으로 강사를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교환을 가지고 충분히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강사 4명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4개 학급에 3회 총 12회 강의를 다 했고요. 학생들하고 소통 강의를 했고 실습 강의까지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산출몰로 현수막까지 실천 사례를 만들어서 학교에 비치를 해줬고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개인정보 나무를 만들고 위협되는 부분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또 실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직접 만들어보고 만든 결과를 학교 게시판에 붙여놓고 자기네들이 보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양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학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보면 대학에서 정보보호 수준이 낮다. 이거는 뭐 여러 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수준 진단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은 수만 명의 인적 학적 정보를 영구 보관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 수준 보호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상당히 낮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를 보니까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약 4년간 개인정보가 20만 건이 노출됐는데 거의 다 사립대에서 약 13만 건이 노출되더라 이거죠. 대학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최근에 대전에서 학생, 교직원들의 개인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보니까 왜 그런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산하단체들이 쭉 있잖아요. 학과도 있고. 학교의 홈페이지는 사실은 이런 학교의 본부, 학교의 메인 사업단, 요 정도를 커버하는 홈페이지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속 기관들, 또 각 학과별 홈페이지, 단대 홈페이지, 교수님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학생들 동아리 홈페이지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에 실제로 우리 학교도
우리 학교 이름을 걸고 나온 홈페이지가 도대체 몇 개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럼 학과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학과에서 유출한 겁니까? 학교에서 유출한 겁니까? 학교에서 유출한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노출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게시판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회 검출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취약점으로 검출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학에서 게시판을 통해서 유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보면 노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이 있잖아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예산이 만만찮다 보니까 한 대를 사요. 한 대를 사서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딱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체크하죠. 수준 진단에 체크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제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방식이 이제 있어요. 인라인 방식은 웹서버 앞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패킷들이 다 여기서 필터링 되는 거죠. 게시판 필터든 뭐 노출되는 필터든 여기서 다 필터링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은 얘가 다운이 되면 얘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런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록시 방식이 또 있습니다. 프록시 방식은 이런 웹서버와 동일 성산의 병렬로 연결을 하고요.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들만 차단시키는 겁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얘가 다운이 돼도 실제로 정상적인 패킷들은 접속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글만 차단되겠죠. 예, 다른 패킷들, 일반 노출 패킷들은 여기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대학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다 하고 있다 하고 어떤 대학은 이렇게 해놓고 다 하고 있다 해요. 그러니까 해도 노출됩니다. 아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 대학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학교에 소속대가 있는 홈페이지라 하더라도 좀 크리티컬한 홈페이지와 그렇지 않은 홈페이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크리티컬한 홈페이지들은 인라인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요. 나머지 웹서버들은 이렇게 프록시 방식으로 구축을 해서 필터링을 받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소속되고 있지 않은 이런 학과 홈페이지나 사업단 홈페이지들은 학교 안에 없고 IDC나 데이터 센터 별도로 자기 학과에서 자기 기계실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학과 홈페이지들은 이런 프록시 방식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 내부망에 연결하기 어렵다 하면 데이터 센터에다가 프록시 시스템을 하나 올려놓고요. 이런 학과별 홈페이지나 사업단 홈페이지 만들 때 게시판을 필터링을 걸어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한 대 사서 무조건 붙여놓고 요식 행위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데 학과 홈페이지나 사업단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다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게시판을 설치할 때는 이런 필터링을 걸어라. 만약에 걸지 않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너고 학과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충분히 이제 알리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간 교육기관, 아까 생애 주기별, 처리 단계별이라고 했죠. 2017년 공표 결과를 보니까 뭐 다른 회사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교육기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위반 행위들이 다 틀리죠. 그런데 교육기관들은 전부 다 홈페이지 탈퇴 파기 위반, 암호화 위반이 대부분이에요. 다 공통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태 점검을 다 했는데 그때도 실제로 수집 이용 동의 부분, 미파기 부분, 위탁 관리 부분, 암호화 등 안전확보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실제로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위반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수집 시 동의는 이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좀 지나갈게요. 자, 업무 고지사항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왜 4번이 없습니까, 이거? 이게 옛날에는 학원들이
정보통신 망법 준용 사업자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4번이 빠지는 겁니다. 망법에는 4번이 없죠.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선택 항목 구분하셔야 되고, 필수 항목 최소화 원칙, 민감정보 수집, 고유지표본 수집하시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동의 시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서면 동의 시 명확히 표시할 사항 우리 법 개정되면서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9포인트 이상 해야 되고,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아마 그동안 많이 들어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야기할 때 기본 동의와 구분 동의, 별도 동의라고 나누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나눕니까? 뭐가 기본 동의가 뭐가 구분 동의인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기본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15조 1항이 기본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14세 미만 아동, 요거 기본 동의죠. 그다음에 구분 동의는 제공 동의는 구분 동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동의 구분 동의입니다. 그다음 별도 동의 있죠. 목적의 이용 동의, 민감정보 동의, 고유식별번호 동의. 요게 별도 동의입니다. 그러면 뭐가 기본이고 뭐가 구분이고 뭐가 별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실제로 제가 학원에 동의서를 보면 참 한심한 동의서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한번 오늘 온 김에 알려드리려고요. 이게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요 제목을 붙여줘야 돼. 뭐를 위한 동의서. 동의서 제목만 보면 이거 할까 말까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서 하시고요. 기본 동의, 기본 동의 1, 2, 3, 4 이 서비스를 받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동의가 기본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 동의가 제공이라고 했죠.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게 이게 구분 동의입니다. 구분 동의고 받아야 될 그 5가지 다 있죠. 그 다음에 제목이 틀려 하나 더 있죠. 뭐뭐를 위한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이게 바로 별도 동의예요. 요렇게 동의서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동의서 수정하셔가지고 요렇게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정보 파기 시간이 다 됐다는 자꾸 신호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기 방법 시점. 파기 시점은 목적 달성했을 때 보유기간이 종료됐을 때 파기하는 거 아까 설명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때 파기를 안 하는 것은 보존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 파기 안 하잖아요. 보존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저장. 이 부분 전혀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존기간하고 이 보존된 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안 돼가지고 지적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존기간 요 정도는 학원에서 일반 학원에서 알아야 되는 보존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은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반드시 암호화죠. 일반 정보는 암호화 권고고요. 만약에 망법에 해당된다 이러면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번호가 포함이 되죠. 자, 전송시 암호화는 VPM이나 SSL을 해야 되는 거 다 아시고 계시고요. 저장 매체를 이게 다 지금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안 USB나 암호화 후에 USB 담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장시 암호화 때 이거 술 먹고 많이 싸웁니다. 이럴 때 해야 되나 저럴 때 해야 되나 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면요. 무조건 암호화 해야 되는 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이 두 개는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무조건 암호화 하셔야 되고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하셔야 되고요. 또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에 무조건 암호화 하셔야 됩니다. 고유식별번호만 이유가 있죠. 고유식별번호는 DMZ 구간에 저장할 때는 무조건 암호화 하셔야 되고요. 내부망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도 분석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공공기관은 뭐합니까? 영향평가하는 거고요.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오피스나 한글로 암호화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 다운로드할 때 무조건 암호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호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다른 거 기록할 거 없습니다. AES, 시드 아리아, RSA, 샤 그것만 다 하시면 되죠. 다른 거는 다. 자, 선량한 관리자에 대한 실천단 제가 요거 하려고 엄청나게 빨리 왔는데 우리는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취급자다. 취급자는 형량이 결정돼
해야 돼. 앞으로 우리는 다 들어갈 사람들이고 몇 천만을 받느냐, 몇 년을 사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선량한 관리자를 입증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내가 단속을 받았건 실태 점검을 받았건 유출돼 가지고 형을 받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판사한테 나는 선량한 관리자였음을 입증해야 되잖아. 입증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의 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교육을 잘 받고 있다. 오늘 여기 교육 받았죠? 예, 교육 한번 받아서 판사한테 가서 저 교육 한번 받았습니다. 그 선량한 관리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지. 예, 한 5번 받았는데 1년에 어디서 받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가면 온라인 교육 있죠. 그러고 현장 교육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현장 교육을 받으면 이런 수료증을 줘요. 근사한 수료증 줍니다. 왜 줍니까 이거? 선량한 관리자 입증할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예, 집에 갖다 놔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받으면 온라인 수료증 줍니다. 왜 줍니까? 또 입증하라고 주는 겁니다. 이걸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1년에 몇 장? 5장은 보관할 수 있잖아요. 5장 정도 되면 일반 사람들이 5번씩 교육 안 받잖아요. 선량한 관리자만 5번씩 교육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개인정보 보호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감사 기능은 어떻게 강화합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위생사들이 청소 잘 하고 있다 없다 어떻게 표현하죠? 체크리스트 표현하죠. 예, 체크리스트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백한 입증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만드셔야 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회사에서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주잖아요. 어디 가면 있어요. 아까 프라이버시 지원 케어 들어가시면 샘플이 올라와 있죠. 샘플.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했어야 돼. 어느 주기로 매달 하셔야 됩니다. 매달.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정하세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날 체크하는 날이에요. 체크해. 이름 적습니다. 자기 사인 하시고요. 1년에 몇 장입니까? 12장. 2017년 12장, 2018년 12장, 2019년 여러분들이 2010년에 형을 받을지 2011년에 형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달 해야 된답니다. 지금도 쭉 해나가야지 그 선량한 관리자이면 입증하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의무보호 조치, 이게 바로 안전성 확보 조치입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는 의무조항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 매달 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 검사하고 나면 요거 나와요. 요걸 출력하세요. 매달. 언제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의 날, 매주 둘째 주 수요일 하시란 말입니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화면을 잠금 장치하고 쓰고 있다라는 거, 로그 아웃 한다는 거, 요거 스크린샷 뜨시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있다. 요것도 스크린샷 떠. 요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요것도 12장 철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했다는 거 12장 철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육도 다 받고 감사 기능 체크리스트 잘했고 예방을 위해 바이러스 검사 매주 했어. 매일.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안 됩니까? 그래도 개인정보 유출되죠.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개인정보 침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이거 누가 만들어줘요? 프라이버시 지원청 계약 가면은 표준 매뉴얼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출력을 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매달 읽어요. 언제? 개인정보 보호 날 때 읽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단계별 조치사항이나 유형별 조치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형량이 결정되는데 오늘 아침에 출력을 해야 가져가면 판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거 오늘 출력해왔네. 안 된다 입니다. 매달 춘물을 바르고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침을 바르고 넘겨가지고 판사한테 들고 갈 때는 너덜너덜해진 상태 들고 가야 돼. 너덜너덜해진 상태 들고 가면 판사가 물어봅니다. 그거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기교육 잘 받고 체크 잘 하고 있고 예방 의무 조치 다 하고 있고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어떻게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판례가 있어요. 옥션이 2008년도에 1,800만 원을 유출했죠. 그래서 제3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선량한 관리자를 제외할 기술적 관리적 의무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옥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죄 판결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 판례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낼 수 있는 벌금을 무죄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소속돼가 있는 기관도 신뢰 있는 기관으로 될 뿐더러 여러분들도 개인정보 이 무시무시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축제라고 하니까 축제인 줄 알겠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시다. 예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